안녕하세요. 톡닥톡토닥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해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시작이 어려워서 망설여지는 그런 일들이 있죠. 아마 치과 검진과 치료도 많은 분들에겐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올해도 토닥 시청자분들의 건강한 치아를 위해 함께 해주실 곽기태 원장님과 오늘은 특별히 임플란트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들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임플란트를 했거나 해야 하는 분들의 궁금증 정말 다양합니다. 진료할 때나 일상에서도 임플란트 관련해서 질문하는 분들 참 많죠. 네, 많습니다. 임플란트는 얼마나 기간이 걸리는지, 몇 개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뼈이식이 필요한지 다양한 질문을 해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시청자분들의 궁금증과 또 일반 치과 상담 과정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들 모아서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질문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치아를 발치했습니다. 그런데 임플란트 식립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걱정도 되는데요. 한 번에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 가능합니다. 임플란트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는 치조골입니다. 치조골의 기능은 치아를 지지해주는 뼈입니다. 치아를 상실하면 치조골도 없어집니다. 수술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치조골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하여 혈액 공급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먼저 치조골에 혈액을 공급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골막, 골수, 그리고 치조인대입니다. 치아를 발치하고 나면 치아 뿌리와 치조골 사이에 있던 치주인대는 훌륭한 혈액 공급처가 됩니다. 그러므로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의 초기 고정을 얻을 수 있는 잔존 치조골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다음 질문 그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를 빨리 진행하고 싶은데 발치를 하고 몇 달을 기다렸다가 임플란트 수술을 하자고 합니다.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위 질문의 반대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초기 고정을 확보할 수 없는 잔존 치조골이 없는 경우에는 골 이식을 하고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잔존골의 상태도 매우 중요합니다. 혈액을 공급하는 것과 또 말고 치유에 필요한 줄기세포가 잔존 치조골에서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지기가 좋은 논이나 밭일수록 열매를 잘 생산하듯이 건강한 치조골이 상태일수록 골 재생도 잘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다렸다가 수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담배나 술 같은 수술 부위의 해로운 나쁜 습관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식립까지 걸리는 시간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번 볼게요. 임플란트 보철물이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저만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아는 사람은 하루 만에 다 했다는데 이게 병원별로도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어요. 임플란트와 뼈가 영구히 붙는 현상을 골 유착능이라고 합니다. 이 골 유착능이 이루어지려면 일정 기간이 필요합니다. 상악의 경우에는 6개월, 하악의 경우에는 4개월이 걸립니다. 이 기간은 논문상의 기간입니다. 이런 기간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개발되었고 지금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영구적인가요? 영구적이지 않다면 얼마나 사용 가능할까요? 또 매번 수술할 때마다 이렇게 비용이 드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영구적인가요? 라는 질문은 제가 이렇게 답을 하겠습니다. 어느 날 김문정 아나운서하고 제가 같은 날 차를 뽑게 되면 폐차도 같은 날 할까요? 아마 폐차는 같은 날 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주위의 친구분들께 구강 상태를 비교해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충치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관리만 받거나 어떤 분은 치아 하나 없이 틀니를 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강 위생을 잘 하고 정기 검진을 잘 받으신다면 거의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간혹 임플란트 상부 구조의 불량으로 다시 교체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만약 임플란트 위치가 안 좋아서 음식물이 잘 끼거나 염증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긴다고 한다면 제거를 하고 다시 식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을 주신 분은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데 지병이 있어서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골다공증 또는 당뇨병이 있다면 수술이 어렵다고 하던데 저도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한지 아니면 현재 복용 중인 약을 잠깐 끊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내과 원장님과도 상의를 해야겠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 먼저 골다공증이 있다면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뼈는 평생 생성과 흡수가 되고 다시 생성하는 방법과는 과정이 거칩니다. 골다공증은 이런 균형이 깨지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뼈의 양이 감소하고 강도가 약해져서 골절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텐데 턱뼈도 뼈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골다공증에 영향을 받습니다. 단지 골다공증이라고 해서 임플란트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약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약물은 뼈를 재생산시키는 것을 억제하는 약 성분으로 잇몸과 뼈가 잘 아물지 않게 유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의 경우 치과 치료 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골다공증 환자분들이 임플란트 하기 위해서는 그 약 복용 여부를 치과에 꼭 알려주셔야 되고 골다공증 약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일정 기간 약을 중단하시거나 복용하는 약의 종류를 다른 걸로 변경을 해서 수술을 진행한다면 문제없이 임플란트 수술이 가능합니다. 당뇨병은 컨트롤이 된다면 일반인처럼 임플란트 수술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당뇨병이 심한 경우에는 먼저 당뇨병을 컨트롤하고 나서 수술을 하면 됩니다. 당뇨병이 있다면 면역 반응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우리 구강 내에서 상중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차는 있겠으나 대략 300에서 400가지 종류가 있고 그 수는 1억 마리 정도가 됩니다. 이런 세균들은 치아에 치태나 치사계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고 치아 주위의 치주 조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돼서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골다공증이나 당뇨병과 같은 전신질환 있으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임플란트 식립할 때 많이 아프지는 않을지 또 치료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임플란트 수술은 뼈에 하는 술식입니다. 연조직에 하는 술식은 2, 3일 지나면 통증도 사라지고 편해지나 뼈를 다루는 술식은 통증이 심합니다. 예를 든다면 팔다리가 부러지면 기부스를 해서 움직임이 없게 하고 통증을 컨트롤합니다. 그리고 상당 기간 아물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치과 임플란트도 비슷합니다. 염증이 있는 경우 염증에 관여하는 물질이 많이 분비되고 붓기를 야기합니다. 하지만 수술을 빨리 끝내고 출혈을 줄인다면 통증은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에 지혈을 위해 꺼즈를 물려드렸는데 이때 환자가 전화가 왔다고 전화 통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약하게 물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다음 날까지 지혈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통증도 심하고 붓기도 합니다. 더하여 멍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 약 처방과 함께 추가적인 진통제를 처방하여 최대한 통증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선생님, 그런데요. 이 영구치에 문제가 생긴 어린이나 청소년들도 혹시 임플란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늘 성인을 기준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서 아마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이런 부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성장기에 있는 환자에서는 임플란트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뼈의 성장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플란트를 이런 성장기 나이에 식립을 한다면 임플란트를 식립한 부위는 성장을 멈추게 되고 자연치가 있는 치조골에서는 계속해서 성장이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경우에는 고3 이후
여자의 경우에는 고2 이후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더 자세한 진단은 치과에 내원하셔서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이 고령의 어르신이 임플란트 식립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신질환 유무가 우선이고요. 전신질환이 있다면 협진을 통해서 사전에 문제점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구강 내 잔존 치조골의 상태를 진단하고 환자의 니즈와 경제 상태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뼈 상태는 좋은 치료법과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신 건강 상태에 따라 무리한 치료를 피하고 치료 기간 동안 음식 섭취에 신경을 써서 전신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임플란트와 관련한 많은 궁금증들 풀어봤는데요.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해왔던 부분이 바로 임플란트의 올바른 식립과 더불어서 관리의 중요성이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관리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시청자분들께 안내 부탁드릴게요. 임플란트 사후 관리는 병원에 따라 1년에 한 번 또는 2번 검진을 시행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더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본인에 맞는 컨디션에 따라 받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치와 마찬가지로 임플란트도 음식물이 끼지 않도록 치실과 치관 칫솔의 사용을 권유드립니다. 네, 오늘은 곽기태 선생님과 함께 임플란트에 관한 여러 궁금증들 풀어봤습니다. 저희 토닥은 언제나 변함없이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주치의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